엄마, 마지막 경고야. 당장 이 공장에서 손 떼. 아들의 목소리 뒤로 며느리는 제 인생이 담긴 두부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깟 두부 쪼가리가 뭐라고. 차가운 두부 조각이 제 가슴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제 인생이 짓밟히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76살이에요. 살다 보니 이런 기가 막힌 일도 다 있더군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35년째 두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부터 불리는 것으로 제 하루가 시작돼요. 불린 콩을 맷돌에 갈고 가마솥에 끓이다가 간수를 넣으면 하얀 두부가 보들보들하게 뭉쳐지는데 저는 그 순간이 제일 좋습니다. 손님들이 김 사장님 두부는 믿고 먹어요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제 손으로 만든 두부가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간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저희 공장 이름은 할머니 손 두부예요. 남편이랑 같이 지은 이름인데 간판도 남편이 직접 써서 달아준 겁니다. 그렇게 35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두부 만드는 일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간수를 넣는 그 순간 딱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일찍 넣으면 두부가 질어지고 너무 늦으면 딱딱해져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도 그 순간은 여전히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모든 걸 손끝으로 느껴요. 물 온도가 딱 맞는지, 간수를 넣어도 되는지, 그저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반쯤 되면 두부 틀에 붓기 시작해요. 하얀 두부물이 천 깔린 틀 안으로 스르륵 들어가면 그 위에 무거운 판을 올려 눌러줍니다. 천천히 물이 빠지면서 두부가 단단해지는 거죠.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물 빠지는 소리와 가마솥 끓는 소리가 어우러지고 공장 안이 하얀 김으로 가득 찰 때 따뜻한 콩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는 그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아침 8시쯤 되면 납품을 시작합니다. 시장 식당 5곳에 두부를 가져다 주는데 모두 30년 넘게 거래한 곳들이에요. 식당 사장님들은 저를 보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저는 그 인사에 웃으며 두부를 내려놓아요. 거래처 사장님들은 제 두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값을 깎으라는 소리도 안 하시고 항상 정직하게 거래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 공장은 크지 않습니다. 가마솥 2개, 두부틀 10개, 냉장고 2대가 전부지만 이 작은 공간이 제 전부예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둘이서 시작한 곳이거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 혼자 이 공장을 지켜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냐고요? 글쎄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두부 만들고 납품 가고 설거지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거든요.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최기태고 올해 48살이죠. 기태는 회사를 다니는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해줘도 워낙 어려운 말이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며느리, 그러니까 기태 아내 이름은 서태영이에요. 올해 44살이고 키가 크고 말쑥하게 생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성이 밝아서 참 좋았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즘은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장에서 두부 틀을 정리하고 있는데 기태가 며느리랑 같이 온 거예요. 엄마, 나왔어. 기태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서는데 오랜만에 본 아들 얼굴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죠? 며느리 태영이도 상냥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 건강하지. 저는 앞치마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기태가 공장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냐? 쉬긴 뭘 쉬어. 난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영이가 가마솥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요즘은 다들 현대화 하잖아요. 현대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브랜드화요, 어머님. 태영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데 이제는 좀 더 세련되게 해야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태가 덧붙였어요. 엄마는 그냥 두부만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나머지? 응, 납품이랑 주문이랑 그런 거. 저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뭘 더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태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름은 그대로 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름? 네, 할머니 손두부 이거 그대로 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저 할머니 손두부라는 이름이 꼭 제 이름처럼 느껴져서 자랑스러웠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만든 소중한 이름이니까요. 그럼 뭐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도와주겠다는데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태와 태영이는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엄마, 여기 좀 봐. 저는 돋보기를 썼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뭔데 이게? 그냥 사업자 정리하는 거야. 서명만 하면 돼.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들 말이니까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썼습니다. 태영이가 그 서류를 얼른 챙기며 웃었어요. 어머님, 이제 편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두부 한 모에 간장을 찍어 먹으며 저는 아들이 저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름은 그대로 쓴다는 며느리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계속 생각났을까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쉽게 바꾸면 안 돼. 이름이 곧 삶이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이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늘 말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기태가 그랬잖아. 이름 그대로 쓴다고 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답답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어젯밤 잠을 설쳐서인지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콩은 불려야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기다리니까요. 콩을 씻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맷돌에 갈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맷돌 도는 소리가 공장에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맷돌 소리가 위로가 됐는데 오늘은 왠지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콩물을 가마솥에 붓고 끓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으로 온도를 느끼며 타이밍을 재는데 자꾸 어제 일만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쓴다. 태영이가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그 말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간수를 넣을 타이밍이 왔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온도를 확인하고 천천히 간수를 부었어요. 하얀 콩물이 서서히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틀에 천을 깔고 콩물을 부은 뒤 무거운 판을 올려 눌렀습니다.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아침 8시쯤 납품을 나가려고 두부를 상자에 담아 공장 뒤쪽으로 가니 택배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스에 가까이 다가가 라벨을 봤는데 발송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영두부연구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태영두부연구소. 저는 다른 박스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전부 똑같았어요. 모든 라벨에 태영두부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우리 공장 이름은 할머니 손 두부인데 왜 태영두부연구소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라벨을 하나 떼어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납품을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왔지만 하루 종일 그 라벨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저는 결국 통장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이 통장 거래가 없으시네요?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난달부터 입금 내역이 없어요. 직원이 돌려 보여준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 매일 두부 팔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아닐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통장은 없었으니까요. 아니,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확인 좀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정말 입금이 없으세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태영이가 와 있었습니다. 두부 틀 앞에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태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태영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택배 라벨에 왜 태영두부연구소라고 적혀 있어? 태영이의 얼굴이 잠깐 굳어지며 눈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요즘은 브랜드 이름을 현대식으로 바꿔야 해요. 브랜드 이름? 네, 온라인 판매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태영이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맛은 그대로예요. 태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름만 좀 바뀐 거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름만 바뀐 거라고?
그런데 말이야.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내 통장에 입금이 안 되던데. 태영이가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말했어요. 아, 그건 제가 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새 통장? 네, 세금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내 돈은?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태영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님, 저 믿으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애써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태영이는 공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나갔습니다. 어머님, 내일 또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 울렸어요. 공장이 갑자기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납품 장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쓰던 장부예요. 거기엔 거래처 이름, 두부 개수,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맨 앞장에 남편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거든요. 할머니 손두부 마이너스 정직과 신용으로. 남편 글씨를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장부 위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돼, 울면 안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분아, 이름은 내 삶이야. 그걸 쉽게 내주면 안 돼.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기태가 혼자 공장에 들렀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기태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태야, 통장에 입금이 안 되더라. 기태의 표정이 살짝 변하며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엄마, 그거 태영이가 설명 안 했어? 설명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기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기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기태가 말을 얼버무렸어요. 엄마 건강도 좀 챙겨. 저는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기태는 공장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는 게 어때? 쉬긴 왜 쉬어? 저는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떨렸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있잖아. 기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영이랑 내가 다 할 테니까 편히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기태가 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데도 제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거래처 식당 박 사장님이 오셨어요. 두부를 받으러 오신 거였어요. 김 사장님, 오늘 두부 맛있겠네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근데 말이죠.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며느님이 오셨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네, 세명함 주시던데요.
박 사장님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태영두부연구소 대표 서태영. 제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박 사장님이 가시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었습니다. 대표 서태영. 그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데 골목 끝에서 태영이와 웬 나이 지긋한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본능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걱정 마. 다 정리됐어. 엄마.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바로 제 사돈이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 말에 태영이가 자신 있다는 듯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돈이 다시 물었습니다. 거래처는 다 바꿨고? 네, 명함도 다 돌렸고요. 태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완전히 제 이름으로 넘어올 거예요. 저는 벽에 기대섰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자 텅 빈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자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리고 사돈까지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분아, 이제 알아야 해. 내 이름을 지켜야 해.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사업자 등록증, 납품 계약서, 낡은 장부까지 하나하나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 말이 송곳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더라고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밑이 퀭하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거울 속에 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차가운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어요. 공장으로 가 평소처럼 콩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려 콩을 씻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한참을 쪼그려 앉아 굴러다니는 하얀 콩알들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주우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 콩알처럼 굴러다니고 있구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자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타오르는 불을 보고 서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콩물이 끓어넘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급히 불을 줄이니 하얀 거품이 가마솥 밖으로 흘러내렸어요.
정신 차려, 김정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간수를 넣을 시간이 왔을 때 저는 간수병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끝이 바들바들 떨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두부를 만들어 온 이 손이 지금은 간수병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두부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두 손으로 간수병을 꽉 잡고 천천히 간수를 부었습니다. 하얀 콩물이 서서히 뭉쳐지는 모습을 보는데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애써 뭉쳐지려다가도 힘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이 지금의 저와 다를 게 없었어요. 두부를 틀에 붓는데 평소보다 손이 느렸고 물이 옷에 튀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 8시 납품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진열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쉬어봐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기태한테 아니면 며느리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야, 그들이 지금 나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안 오세요? 아,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상자에 두부를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두부가 상자 안에서 흔들렸어요. 박 사장님 식당에 도착하니 저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아서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가마솥 앞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고 목을 틀어막아도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려면 강해야 한다고,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쉬고 눈이 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기태가 태영이와 함께 또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기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태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요즘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도 모르게 태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어요. 어머님? 태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손이 미끄러워서 그랬다. 기태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병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요즘 건망증도 좀 있는 것 같고. 난 건망증 없어. 저는 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 기태가 저를 진정시키듯 말했어요. 그냥 검진 차원에서 그러는 거야. 난 안 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태와 태영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 좀 쉬어. 기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장 일이요. 태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쉬셔야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 가족이라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은 너무 낯설었어요. 나가.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기태가 되물었어요. 나가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긴 내 공장이야. 나가. 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태영이가 기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어머님 좀 쉬시게 해요. 엄마, 진정해.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35년 동안 저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아들한테 소리쳤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사진을 꼭 껴안고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어요. 꿈에 남편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정분아, 포기하면 안 돼. 이름을 지켜. 그게 너야. 꿈에서 깨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남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름을 지켜.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납품 계약서, 그리고 간수 비율을 적어둔 낡은 노트까지 하나하나 펼쳐놓고 봤어요. 이게 내 증거야. 이게 내 삶이야.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만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워야 해. 내 이름을 지켜야 해. 아직 방법은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몸이 가벼웠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눈밑이 퀭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공장으로 가 평소처럼 콩을 불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어요.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납품을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와 혹시 누가 올까 싶어 문부터 잠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누렇게 바랜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종이었죠. 대표자 김정분, 상호 할머니 손두부. 저는 제 이름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내 거야. 다음은 거래처별로 정리된 납품 계약서였습니다. 박 사장님 식당, 이 사장님 식당, 최 사장님 식당. 모두 30년 넘게 거래한 곳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서마다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날짜와 서명을 살폈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최 사장님 식당의 제일 최근 계약서였는데
날짜를 보니 지난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에 서명을 했던가?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제 이름 김정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오래된 10년 전 계약서를 꺼내 두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다르잖아. 10년 전 제 서명은 김자의 마지막 획이 늘 위로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다친 오른손 검지가 살짝 휜 탓에 생긴 저만의 버릇이었죠. 하지만 새 계약서의 김자는 너무나 반듯했습니다. 제 손에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치의 다른 계약서들도 전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서명이 모두 달랐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흉내낸 거야.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모으는데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수첩의 표지에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간수 비율.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남편이 평생 쓰던 비법 노트였어요. 간수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물 온도는 몇 도여야 하는지, 두부가 가장 잘 뭉쳐지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남편이 3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콩 500g당 간수 15ml, 물 온도 85도, 3분 30초 후 간수 투입. 너무 세게 누르면 부서짐, 천천히 30분. 세세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 남편이 남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분아, 이게 우리 비법이야.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이게 바로 할머니 손두부의 맛이거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증거였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두부를 만들어 온 증거. 며느리는 이걸 모릅니다. 태영이는 두부를 만들 줄 몰라요. 간수가 뭔지,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를 겁니다. 태영 두부 연구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태영이는 연구소 대표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싶어 주변을 둘러보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수첩은 다시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택배 박스가 쌓인 곳으로 가 라벨을 하나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태영 두부 연구소, 이것도 증거였어요. 저는 라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명함도 한 장 챙겼습니다. 태영 두부 연구소 대표 서태영. 며느리가 거래처에 돌린 그 명함이었습니다. 이것도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거래처 사장님들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사장님 식당에 두부를 건네드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계약서 쓴 적이 있나요? 제가 직접 왔었는지. 박 사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요, 며느님이 오셨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요? 네, 새 계약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서명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박 사장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어머님 대리로 서명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저한테 연락은 안 하셨고요? 박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님이 어머님께서 요즘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편찮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를 그렇게 본 거구나. 아픈 노인네로.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와 가마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나를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이름을 빼앗은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과연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봤습니다. 간수 비율 수첩, 택배 라벨, 명함. 이게 제 증거이고 이걸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다른 거래처도 모두 방문해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전부 똑같았어요. 며느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대리로 서명하셨다고. 저는 며느리가 제 이름을 모든 곳에서 지워가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아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 제 진짜 서명이 담긴 오래된 계약서들, 누군가 흉내낸 서명이 있는 새 계약서들, 간수 비율 수첩 사진, 택배 라벨과 명함까지 하나씩 봉투에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졌어요. 이게 내 무기야. 하지만 이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증거는 모았어. 사진 속 남편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분아. 이제 용기를 내서 이름을 되찾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두렵고 떨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이름, 제 삶, 제 35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환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어요.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으로 가 어둠 속에서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천히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평소처럼 콩을 불렸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가마솥에 불을 지피자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어제 모아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사업자 등록증과 계약서들, 그리고 간수 비율 수첩 사진까지. 이것들이 제 무기였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누구에게 보여줘야 제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가볼까 생각했지만 아직 이게 범죄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갈까도 싶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남은 건 거래처 사장님들이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맞아, 사장님들이 증인이야. 30년 넘게 제 두부를 드시고 제 성품을 아는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사장님들께 하나씩 보여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다해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간수를 넣는 순간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이 두부가 내 삶이고 이 두부가 증거야. 아침 8시 납품을 나가 제일 먼저 박 사장님 식당에 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두부 가져왔어요. 김 사장님, 고생하세요. 저는 두부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사장님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오래된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여기 서명 좀 보세요. 박 사장님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고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박 사장님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김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사실은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결국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며느리가요. 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모르게 바꾸고 있어요. 박 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약서도 사업자 등록증도 전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사장님, 박 사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식당에서 한참을 울어버렸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 이름을 지켜야 하는데. 저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다른 사장님들도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장 상인회 모임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세요. 박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와 달력에 다음 주 수요일 날짜를 찾아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태영이가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서류부터 숨겼어요. 제 손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태영이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왔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뵈러 왔죠.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태영이가 공장을 둘러보더니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어디 뒀더라. 태영의 손이 책상 서랍으로 향하는 순간 저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뭘 찾니? 아, 도장 어디 있어요? 태영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어.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도장이 만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요. 무슨 서류?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님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요. 태영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제 손은 더 떨렸습니다. 도장은 안 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내 도장은 내가 관리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태영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님, 요즘 왜 그러세요? 기태 오빠도 걱정하던데. 태영이가 한 발 다가오며 말했어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난 안 아파. 그래도 검진은 받아보셔야죠. 싫다.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태영이가 한숨을 쉬더니 돌아섰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도장을 가져가려 했어.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꺼내 꼭 쥐었어요. 이건 못 줘, 절대로. 그날 밤부터 저는 도장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앞치마 주머니에 넣은 채 꼭 쥐고 있었어요. 서류들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냉장고 뒤편에 숨기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확인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에는 누가 들어올까봐 문을 몇 번이나 확인하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은 더 야위고 눈밑이 시커멓게 퀭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일주일만.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꺼내 하나도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남편 글씨가 선명한 간수 비율 수첩 사진도 다시 봤어요. 여보, 수요일이면 끝나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 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황급히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기태가 태영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 건강 얘기. 기태가 말했습니다. 나 건강해. 엄마. 기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요즘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한데? 도장도 안 내놓고 태영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릴 의심하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심 안 해. 그럼 병원 가자. 기태가 말했습니다. 싫어. 엄마. 기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좀 나가줘. 기태와 태영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엄마. 기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문을 잠근 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화요일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귓가를 울렸습니다. 내일이면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제 며느리와 아들이 한 일을 전부 말해야 했습니다. 가슴이 주먹질하듯 두근거렸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나 내일 싸워야 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그리고 떨려. 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분아, 넌 할 수 있어. 내 이름을, 내 삶을 지켜야 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알아, 나 포기 안 할게.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와 제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이야. 공장으로 가 평소처럼 콩을 불리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랐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수를 넣는 순간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족이 깨질지도 몰라요. 손이 떨려 간수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도 해야만 해. 저는 천천히 간수를 부었습니다. 하얀 콩물이 뭉쳐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만든 두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두부였습니다. 틀에서 꺼낸 두부는 보들보들하고 따뜻했어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이야. 저는 두부를 상자에 담고 냉장고 뒤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도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상인의 모임은 3시,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고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다가왔어요. 며느리 태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왔니? 어머님 찾아왔죠. 태영이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디 가세요? 태영이가 제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그냥. 저는 가방을 품에 꼭 안았어요. 오늘 상인의 모임 있으시죠?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던데요. 태영이가 한 발 다가왔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어요. 어머님, 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쉬셔야죠. 난 안 아파. 그래도요. 태영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라. 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나갈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인의 모임에 갈 거야. 안 돼요. 태영이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냐? 어머님이 거기서 이상한 소리 하실까 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소리? 요즘 어머님 정신이 좀 이상하시잖아요. 태영의 말에 제 손이 떨렸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게 아니라 태영이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게 아니야. 내가 이름을 바꿨어. 그 말에 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태영두부연구소 그게 도대체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요, 브랜드화한 거예요. 태영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 이름은 어디 갔어? 어머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태영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 못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35년을 내가 뺏어갔잖아. 저 안 뺏었어요. 뺏었어. 내 이름, 내 공장 전부 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태영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모임 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 다들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다들 아세요,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혼미하시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고 태영의 옆을 지나갔어요. 어머님, 태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라, 안 돼요. 저는 있는 힘껏 태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영이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저는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상인의 모임 장소로 뒤에서 태영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상인의 사무실은 2층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떨리는 다리를 옮겼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지만 손이 떨려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끝이야.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 사장님, 이 사장님, 최 사장님까지 거래처 사장님들이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박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한 것을 겨우 붙잡았어요. 사장님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며느리가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이름을 바꾸고 제 공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태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태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고 모든 사장님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며느님, 무슨 일이세요? 박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태영이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 좀. 태영이는 말을 멈추고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이 좀 혼미하셔서요. 태영이가 조심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사장님들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온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안쓰러움이 제 가슴을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신 멀쩡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집에 가요. 태영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싫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나 할 말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들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박 사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김 사장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할머니 손두부,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서류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태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태영이가 놀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여기 좀 보십시오. 저는 10년 전 계약서를 꺼내 박 사장님께 건넸습니다. 제 서명이 맞지요? 네, 김 사장님 서명 맞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달에 작성된 새 계약서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명 좀 봐주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 사장님이 돋보기를 쓰고 두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고 다른 사장님들도 그 위로 고개를 모았습니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 이거 서명한 적 없습니다.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온 날입니다. 어머님, 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이름을 흉내낸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어요. 나 그날 아프지도 않았어. 어머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 똑똑히 기억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 시장에 있었어.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날 저녁에 두부 배달 오셨습니다. 그 말에 태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간수 비율 수첩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뭔데요? 최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쓴 비법 노트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간수 넣는 타이밍, 물 온도, 누르는 힘까지 30년 비법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 손두부 맛의 비밀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는 이걸 모릅니다. 두부도 만들 줄 모르면서 태영 두부 연구소라니요. 저는 태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연구소는 무슨 연구소야? 어머님,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이름 돌려줘. 내 35년 돌려줘. 저는 외쳤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영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는 그냥 현대화하려고 내 이름을 지워가면서 어머님 이름도 나중에 넣으려고 했어요. 거짓말. 저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던졌습니다. 태영두부 연구소 대표 서태영. 여기 어디에 내 이름이 있니? 사장님들 앞에 떨어진 명함을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태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쉬셔야죠. 내가 언제 쉬겠다고 했어. 어머님은 이제 노인이시잖아요. 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노인이면 일하면 안 된다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면 평생 일군 이름도 그냥 빼앗겨야 하느냐고. 태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아들 기태였습니다. 엄마,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태야. 기태가 들어와 태영의 옆에 섰습니다. 엄마, 왜 이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동의했잖아. 서류에 서명했잖아. 기태가 말했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인 줄 몰랐어. 너희가 설명을 안 해줬잖니. 저는 울었습니다. 설명했어. 엄마가 기억 못하는 거야. 기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 기억해. 엄마. 기태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 가야 해. 나 안 아파. 아파. 기태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손 놓아. 엄마, 제발. 놓으라고. 저는 소리치며 기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사장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알아요, 김 사장님.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다. 이 사장님도, 최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사장님 두부가 진짜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봐요, 며느님 박 사장님이 태영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 장모님도 같이 하셨다면서요? 이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태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누구신데요? 최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사돈 장미자 CEO, 이 동네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박 사장님의 말에 기태와 태영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돈이 중개업을 한다는 사실을. 그분이 서류 처리 다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기태가 황급히 부정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최 사장님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세 사람이 함께 제 이름을 지은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기태가 달려왔지만 저는 기태를 밀어냈습니다. 손대지 마. 엄마, 우린 엄마 위해서, 나 위해서?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 이름을 지우는 게 날 위한 거야? 기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나 위한다는 말 다시는 하지 마라.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가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기태가 저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해가 지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전부 다 쏟아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불을 켜니 텅 빈 집의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장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다 쏟아냈고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5년 동안 두부를 만들어 온 이 손이 서류를 펼칠 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던 게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울지 않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무섭고 떨렸지만 내 이름 지키겠다고 말했어.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며느님이랑 아드님이 한참 있다 가셨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 봤습니다. 김 사장님이 맞아요. 서명도 다르고 며느님이 잘못한 겁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콩을 불리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똑같은 일상인데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두부를 만들며 간수를 넣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만드는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납품을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기태였어요.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엄마,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왜 왔어? 엄마, 어제 일 말이야. 어제 일이 뭐? 기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사장님들한테 이상한 말을 해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말? 엄마, 요즘 기억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나 멀쩡해. 엄마, 병원 가보자. 싫어. 엄마. 기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태영이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두 사람이 저를 가운데 두고 서는데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았어요. 도장 어디 있어요? 태영이가 물었습니다. 왜? 서류 정리해야죠, 어머님이. 어제 사장님들한테 하신 이상한 말 때문에 생긴 오해 풀어야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어머님은 잘못 기억하고 계세요. 태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 제대로 기억해. 그럼 왜 서명했어? 기태가 다그쳤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다고 했잖니. 엄마, 우리가 다 설명했잖아. 거짓말. 엄마.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나가라고 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엄마. 기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계속 이러면 진짜 병원에 모시고 갈 수밖에 없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건강 때문에요. 태영이가 웃으며 말했는데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다 문 앞에서 태영이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관청 같은 데 가실 생각 마세요. 어머님 상태로는 서류 처리 못 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나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간다고? 그날 오후 저는 관청에 가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또 누가 왔습니다. 사돈 장미자였습니다. 사돈이 제 공장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사돈댁. 사돈, 이야기 좀 하시죠. 장미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영이한테 들었어요. 어제 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 좋게요? 네, 태영이도 잘못 생각한 게 있고, 사돈댁도 오해하신 게 있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장미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돈댁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 태영이랑 기태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게 내 알바입니까? 사돈댁. 장미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명예롭게 사셔야지 왜 일을 만드세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 가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면 모두가 이해할 겁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단이라니요? 치매 진단요. 장미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사돈댁도 편하시고 우리 애들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 치매 아닙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장미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가세요. 사돈, 생각 잘하세요.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정말 병원에 모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미자가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를 정말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 관청에 가야 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저를 막으면 어쩌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이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잠을 설친 채로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아직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부터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들고 싸워야 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관청에 가야 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평소처럼 공장으로 가 콩을 불리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두부를 만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애들이 또 나를 막으려 할까? 두부가 막 완성될 무렵 공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태와 태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러 왔어, 기태에.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장 이 공장에서 손 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긴 내 공장이다. 엄마,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태영이가 제게 다가오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이름을. 이깟 두부 쪼가리가 뭐라고. 태영이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막 만들어진 두부를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눈앞에서 하얀 두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35년의 세월이었고 남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집부리니까 우리가 힘든 거잖아. 기태도 진열된 두부를 손으로 쓸어 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상자들이 바닥에 쏟아지며 제 인생과도 같은 두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때 태영이가 으깨진 두부 한 줌을 집어들더니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차가운 두부 조각이 제 가슴팍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공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기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병원차를 부를 줄 알아.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엉망이 된 공장 바닥과 제 가슴팍에 묻은 두부 조각을 번갈아 내려다봤습니다. 손으로 떼어내려다 멈췄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한참을 바닥에 흩어진 두부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두부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었어요. 울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죽고 나니 옷에 묻은 두부 조각이 보였습니다. 씻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흔적이야말로 그들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줄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관청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제 옷을 쳐다봤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관청 앞에 도착하니 기태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기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관청에 간다. 안 돼, 저는 기태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엄마, 기태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관청 민원실로 들어가자 기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호 변경 신청하러 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내자 기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기억이 혼란스러우셔서요. 직원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직원이 저와 제 옷에 묻은 두부 조각 그리고 제 뒤에 선 기태를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직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나 보호자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직원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직원은 저 대신 기태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께서 보시기에 어머님 상태가 정말. 네, 제가 모시고 병원도 가보려고요. 죄송합니다.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서류를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임의로 서류를 처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과 먼저 상의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공무원의 눈빛 속에서 저는 그저 말을 듣지 않는 이상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니까. 기태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 제 목소리가 민원실에 크게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을 보니 아직도 으깨진 두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걸레로 닦으며 또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구나. 그날 오후 박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아드님이 시장에 와서 어머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던데요. 제 가슴이 또다시 철렁했습니다. 사장님, 저 멀쩡합니다. 알아요. 박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 사장님을 30년 넘게 봐왔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따뜻한 한마디에 꾹 참았던 설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관청에서도 제 말을 안 믿어주는데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네. 저랑 이 사장님, 최 사장님, 우리 셋이 같이 갑시다. 증인으로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 분의 사장님과 함께 다시 관청에 갔습니다. 이번엔 기태가 없었어요. 직원이 어제 저를 기억하고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저희가 증인으로 왔습니다. 박 사장님이 나섰습니다. 저희 셋 다 김 사장님과 30년 넘게 거래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인 서명도 하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서명들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온 겁니다. 서류가 무사히 접수됐고 일주일 후면 할머니 손두부로 다시 바뀐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태와 태영이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습니다. 두부를 만들고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새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대표자 김정분, 상호 할머니 손두부. 제 이름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왔구나. 저는 곧장 간판업체에 새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후 업체 사람들이 와서 낡은 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달아주었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할머니 손두부 간판을 올려다보는데 그동안의 설움이 북받쳐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태와 태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내 간판을 달았다. 어머님, 저희 허락도 없이. 여긴 내 공장이다. 기태가 화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경고했지. 정말 병원에 강제로 모셔다 드려야겠어? 해봐라.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두 사람이 제 기세에 눌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남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지켰으니까요. 새벽 4시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떠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눈밑은 퀭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한결 단단하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공장으로 가는 길, 저는 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손두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간판을 보니 빼앗길 뻔했을 때의 아픔이 떠올라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이내 단단한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형광등을 켰습니다. 빛이 천천히 공장을 채우는 동안 저는 콩을 꺼내 찬물에 담갔는데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는 그 감촉이 35년째 똑같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맷돌에 콩을 갈자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제 삶의 소리라는 것이 새삼 가슴 뭉클했습니다. 콩물을 가마솥에 부어 불을 지피니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저는 손으로 온도를 느끼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간수병을 들고 천천히 간수를 붓자 하얀 콩물이 서서히 뭉쳐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삶이야. 남편과 함께 만든 이 두부, 우리가 함께 지은 이 이름, 제가 끝까지 지켜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침 8시 마침내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틀에서 꺼낸 두부는 하얗고 보들보들했고 그 따뜻한 온기에 제 35년 세월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상자에 두부를 담아 납품을 나갔습니다. 박 사장님 식당에 도착하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 사장님 오셨네요. 역시 김 사장님 두부가 최고라니까. 두부를 내려놓는데 안쪽에서 이 사장님과 최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아들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며? 저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지. 사돈이라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문도 닫았다더군. 이 좁은 동네에서 부모 등쳐 먹은 것들이라고 소문이 쫙 깔렸는데 박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김 사장님,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씁쓸한 마음과 시원한 마음이 교차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이름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후 2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기태와 태영이 그리고 사돈 장미자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어머님, 저희랑 얘기 좀 하세요. 문 밖에서 세 사람이 계속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괜히 옆에서 바람만 안 넣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갑자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내가 내 이름으로 사업하고 싶다고 먼저 졸랐잖아. 나를 끌어들인 게 누군데? 장미자가 악을 썼습니다. 두 여자 등살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회사에서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기태가 울부짖었습니다. 세 사람은 문 밖에서 서로를 탓하며 추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장 안에서 묵묵히 젖은 행주로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문 밖의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세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초라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안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제가 만든 두부에 간장을 뿌려 먹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두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는 남편의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낡은 수첩 덕분에, 당신이 곁에 있어준 덕분에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이름, 내가 끝까지 지켜냈어.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끄고 공장을 나와 달빛 아래 빛나는 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손두부, 제 이름이 새겨진 저 간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골목길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무섭고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 이름을 지켜낸 것이 제 76평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었습니다. 76평생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토록 큰 의미인 줄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살면서 이름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거운 의미인 줄 몰랐어요. 그것은 단순히 불리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길이자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자존심이더군요. 비록 흔들리고 무서웠지만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지금 저는 무엇보다 평온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겁니다. 콩을 불리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제 이름을 건 두부를 만들 겁니다. 그 고단함조차 제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키며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제 길고 서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비밀 서랍장이었습니다.